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루는 시장이 폭락했다가 하루는 급등했다가 어질어질하시죠? 현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드리려고 노력 중인 블랙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관련 영상을 3개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사태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어제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도 야 너 실리콘밸리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진행 상황을 가볍게 정리드리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14일 저녁에 나온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상황을 가볍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뱅크가 파산하자마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의 예금 100%를 예금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급하게 불을 끌어 나선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은 가상화폐를 주로 취급하던 시그니처 은행이 실리콘밸리뱅크 다음으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지방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이러한 지방 은행의 파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과감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고객의 인출 요구에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 국채를 왜 팔아? 국채를 우리에게 빌려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달러를 빌려줄게. 그 돈으로 일단 위기를 틀어막아. 국채를 팔면서까지 무리하지 마. 너넨 이미 최강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연준은 BTFP라는 이상한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히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높은 가격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있는 국채가 대부분 손실 중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은 고객의 인출 요구에 손실 중인 국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팔면서 벌어진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네 들고 있는 국채 우리한테 빌려줘. 우리는 그것을 담보 삼아서 너희들에게 돈을 빌려줄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 국채에 많이 손실 중이지? 지금 현재 시장가 기준이 아니라 너네가 처음에 샀었던 액면가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서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억으로 샀던 부동산이 현재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주담대가 7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나 주담대 좀 받을게. 5억에 70%인 3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은행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처음에 샀었던 10억 기준으로 10억에 70%인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와, 땡큐. 나 대출 더 받을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땡길 수 있으니까 이득이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쓰러져가는 은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250억 달러에서 땡겨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러한 지원책을 발표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보증을 서준다. 이런 게 필수적이에요. 과거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에도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래야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연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레포 금리가 급등했었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라고 봅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레포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었었던 일이 발생했었죠. 이게 바로 2019년 9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에도 연준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너네 국채 많이 가지고 있지? 그거 우리한테 빌려줘. 우리는 그것을 담보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게. 그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면서 급등했었던 레포 금리를 진정시켰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네요. 설마 이번에도 6개월 이후? 그렇다면 2023년 9월? 설마 아니겠죠? 어쨌든 연준의 지원 프로그램 속에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92조 원을 긴급 수혈 받으면서 여차여차 살아났습니다. 연준에서도 600억 달러, JP모건에서도 100억 달러 이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네요. 뱅크런 조짐이 보였지만 한숨 돌린 셈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3월 15일 미국 증시를 간단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급등했지만 특히 은행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던 FRC,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20%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 사태는 미국 증시에 타격을 주긴 주겠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급은 아니기 때문에 국채금리 역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짝 깨긴 깼네요. 그래도 전 저점까지 떨어진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일단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 상황은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확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부 기준으로 4.75%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미국의 최종금리 타겟치가 5.7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3월 달에 0.25 올리고 그 다음 달에 0.25 올리면서 최종금리 타겟치가 5.25로 꽤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조금 더 생기면 최종 금리 타겟치는 5%, 4.75%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역시 차차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14일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은 6%로 미리 나와 있었고 클리블랜드 연은의 컨센은 6.2%로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 이상이 나온다면 물가가 높은데 금융 시스템 역시 불안하네. 그렇다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파란색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6.0%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딱 부합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에너지 쪽이 확실히 꺾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가격이 꽤 올라갔습니다. 주거비가 0.8%나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0.6%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제죠. 파월도 다른 물가는 나름 진정되고 있는데 서비스 비용이 문제라고 최근 요 몇 달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무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비례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2년물 국채금리 반등을 놓고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안정화되지 않았냐, 금융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에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두 가지 중에서는 금융 안정에 좀 더 포커싱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3대 지수는 일제히 갭상하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듯 은행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금융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일 것이라는 컨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3월부터 에너지 부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 꺾이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물가는 6%면 괜찮아. 6%면 됐지. 컨센 정도 나왔잖아. 3월부터는 물가가 진정될 거야. 전월 대비로는 잘 모르겠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확 꺾일 수가 있어.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여전히 연준의 최종 금리 타겟치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에요. 즉 앞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더더욱 생길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이 폐쇄되고 그리고 연준이 도와주고 은행이 다시 살아나고 이러한 게 무한대로 반복이 되겠죠. 앞으로 투자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